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은 사실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뭐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고서에도 썼지만 그 제목을 제가 고민의 연속 해가지고 살까 팔까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 조정은 사실 사는 조정이지 파는 조정은 아니다. 마디선인 한 3,000포인트에서 한 번 정도 이제 밑에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려는 그런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또 흥미롭게도 딱 3,003포인트가 그때까지 갔다가 또 어제 쫙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파는 것보다는 팔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손실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좀 계속해서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원래 연간 전망을 제시를 했을 때 2,260에서 2,800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깨졌고요. 그래갖고 연말에 12월 30일 날 전망을 새롭게 해가지고 상반기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지금 페어밸류가 현재 상황에서의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3,100이다 보니까 저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게 선을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3,100 정도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 깨버렸죠. 그래서 지금 버블에 대한 국면을 조금 판단 중에 있고 조만간에 지수포인트를 조금 더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면 아마 3,500 정도까지는 제 마음속에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릴 것 같고 궤적은 근데 사실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궤적은 일단 1분기에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부양책 효과, 오늘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 수립되는데 그 부양책, 어제 옐런 의장도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고 한국 정부도 재정 지출 굉장히 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모멘텀 때문에 1분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2분기에 저 궤적 내려가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이쪽에 있는 공매도 이슈가 있어요. 사실 저 시나리오는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요거를 가정을 해서 여기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에 가버리면 또다시 이게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궤적 자체가 숨을 고르는 궤적이 플랫해지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공매도 이슈가 바뀌게 된다면 이게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약간 정책은 약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선거가 4월에 있거든요. 근데 4월 전에 뭐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선거 끝나고 얘기를 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을 기점으로 정책은 그 전에는 강해지고 근데 이후에는 약간 소강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적 자체 상반기는 올라갔다가 좀 이렇게 쉴 수 있는데 공매도 여부에 따라서 이게 그냥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를 계속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13배를 넘었습니다, 14배를 넘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고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건 2월 코스피인데 약간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 PER이 지금 시장의 PER이 얼마냐 봤을 때 14배를 조금 넘습니다. 근데 1월 달에 3,260포인트를 찍었을 때 그때 PER이 한 15배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점을 이때 형성했을 때가 15배다 보니까 지금 15배를 조금 계산을 해보면 한 3,200포인트 정도가 나와서 2월에 상단은 3,200을 했거든요. 근데 이익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또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시장에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PR 멀티플 어느 정도로 상단을 보냐 하면 한 15배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한국 시장의 특색이 미국 쪽으로 미국의 색깔로 변화를 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받았던 PER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서치 센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저희는 이제 전략 쪽이니까 탑다운이니까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기업 분석 쪽에 가서 우리는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섹터 애널리스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TP를 다 넘기고 본인들 멀티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피어 밸류에이션, 경쟁 업체의 PER을 갖다가 따가지고 와갖고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모델 해갖고 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다 사라졌대요. 지금은 그냥 피어 밸류에이션으로 해도 모두가 다 수긍하는 분위기로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렌드 자체가 한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많이 올랐던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가 이제는 내연기관 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 수소차 하면서 그냥 다 같이 가잖아요. 애플의 분야, 테슬라의 분야. 어제는 미국에서 GM이 갑자기 또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다 한쪽의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피어 밸류에이션을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할 때 해외에 있는 공정 업체를 보고 이 정도의 피어에서 나오는 밸류에이션을 그냥 우리나라 주식에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막 땡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제가 우려 요인부터 말씀드리고 시장에서 조금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금리하고 달러가 이제 걱정이다. 금리가 일시적으로 1.2%에 접근을 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장세, 색깔은 순전히 유동성이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유동성이 빠지는 부분, 유동성을 빼는 트리거가 되는 건 뭘까요? 물가 상승에 따른 통화 긴축이거든요. 근데 그 통화 긴축에 대한 이슈를 이 금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최근에 물가가 빨리 오르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네.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한국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근데 최근에 조금 슬로우 다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진정을 하는 상황이고 이게 급등하는 추이만 아니라면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완만한 속도의 상승은 시장이 용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할인율보다 훨씬 크면은 시장은 용인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갑자기 튀어 올라버리면 그때 이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좀 당분간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금리가 갑자기 오르는 것보다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는 현상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결정을 하실 때 전술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한 해의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인플레이션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경기가 그래도 좋아진다는 걸 반영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소재라든지 산업재, 철강, 화학, 기계, 건설 이런 것들 그리고 자동차 같은 정말로 소비하는 것들, IT 이런 것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인데 달러는 약해져야지 좋죠.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은 시세 차익이 아니고 판 차익까지 보잖아요. 근데 달러가 약해서 원화가 강해져야 외국인 입장에서는 1,000원 주고 샀던 거를 원화가 강해져서 900원 주고 다시 달러로 바꾸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이게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 경제가 좋아서 그건 아니고 트럼프가 이게 들쑤셔놔가지고 미국 의회가 막 흔들렸잖아요.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올랐는데 아마도 바이든 취임하고 그리고 27일 날 연준에서 그냥 그대로 정책 간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달러도 이 올라가는 게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시장의 추이 자체는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달러는 약해집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여기에서 조금 저희가 전략을 좀 잘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은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가 어떻게 빠져? 금리하고 달러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사실 그 관계는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거를 조금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버블. 제가 봤을 때 버블이 맞아요. 지금 시장 버블입니다. 근데 버블의 끝이 언제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고객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자, 버블이 왔다.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버핏 지표. 그러니까 한국의 GDP하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 이 비율이 100을 넘었으니까 버블이다, 과열이다, 주식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100에 근접해서 빠지고 이렇게 과거에 나타났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라가면 바로 빠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른 거는 계속해서 갈 수도 있고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버블 장세가 왔는데 이 버블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니 버블의 끝을 자극하는 유동성 긴축이 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서도 늦지 않다. 일단은 버블의 큰 파도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걸 타지 않으면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포모, 옆에 이제 친구들, 친척들 엄청나게 돈 벌었는데 나만 못 벌고 있다. 이 공포 심리에 굉장히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버블이긴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아직까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겠지만 버블의 끝은 모른다. 90년대 후반에 미국 증시가 버블 장세 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95년도에 S&P 500 지수가 500이었는데 2000년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5년 동안 뭐 3배 가까이 올라요. 1500까지 가니까.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버블에 초입해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연준 의장이 당시 그린스펀인데 비이성적 과열 얘기를 하면서 버블이니까 경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랑곳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한 5년 정도 지속이 돼요. 이건 언제 끝나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 통화긴축에 대한 피로가 누적된 다음에 꺾이거든요. 근데 그럼 올해 시장을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연준이 생각하는 2021년도가 동결, 2022년도 한 명 정도, 2023년도 한 3명 정도인데 대부분 동결. 그러니까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그게 내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별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버블이 과연 통화 긴축이 없는데 끝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버블이 발생할 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그처럼 5년짜리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 사이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될 때 이 버블의 지속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제가 어렸을 적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286, 386 컴퓨터 가지고 놀았거든요. 저는 그때 애였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니까 뭐 인터넷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도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수기로 했던 부분을 전부 다 이제 전산화를 시켜서 PC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 과정에서 IT 관련된 회사들이 버블이 일으키면서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어떤 생산성 향상이 보이시나요? 있습니다.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이 시대가 바뀌어버렸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 실생활에 바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비대면 세미나 같은 거 진행을 할 수 있죠. 저도 어제 그 본사에서 이제 영업 직군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세미나를 했는데 전부 다 줌으로 했어요. 다 이제 화면 다 보이고 막 30명 가까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집합시켜가지고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또 다시 다 돌아가시고 이런 시간적인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게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있고 또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에너지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전기차 친환경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산성 향상이 될 때는 분명히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유동성 자체도 확장이 되다 보니까 버블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한국은 단지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또 해외 주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점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해외 주식도 굉장히 조금 롱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연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가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미국인데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작년에 뭐 10달러 마이너스까지 갔기 때문에 상승률로 보면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이게 떨어지고요. 근데 유가하고 물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데 야 물가가 올라가니까 연준이 통화 긴축하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작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튀더라도
평균 물가가 뭔가요? 과거의 샘플들을 다 이제 평균을 해갖고 레벨을 낮춘다는 것이거든요. 올라가면 이 정도 샘플 가지고 낮출 수도 있고 이만큼 다 가져와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은 사실상 올해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물가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 근데 거기에 대한 연준의 선택을 봐야 되는데 연준은 사실 이거를 도입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저거를 뭐 통합 긴축할 가능성이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안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버블을 이끄는 것, 이거는 신용 팽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5대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미국, 유럽, 일본, 영국, 중국 5개 중앙은행의 총자산인데 이게 회색이 절대 레벨이고 파란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이건데 마찬가지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꺾이지 않는 이상 유동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들 계속해서 사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유동성이 갑자기 빠진다. 그래서 시장에 뭐 나와야 된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매월마다 국채 800억 그리고 모기지 400억씩 사기로 했는데 국채 똑같이 따박따박 사고 있어요. 800억씩. 근데 모기지는 물량이 좀 부족하니까 400억은 못 맞추는데 그래도 매수 기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연준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매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올해는 없어요. 오히려 내려야 된다. 중립이다 잘 모르겠다 그냥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통화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뉴스에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된 건데 이 옐런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옐런은 연준 의장이고 이번에 재무장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있다가 이제는 거시 정책을 운영하는 정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통화 정책, 통화 당국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파월이 바로 후임인데 얼마나 친하겠어요. 굉장히 협력을 해서 이제 미국 경기 살리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옐런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고압 경제라는 거거든요.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지출, 부양을 해야 된다. 그게 어제 그 재무장관 이제 인사청문회에 똑같이 나왔어요. 초과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겠다.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게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건 부채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재무부의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자본을 막 조달을 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이 제어를 해줄 거예요. 이게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부채를 계속해서 찍어내서 지출을 하겠죠. 옐런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빚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책 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 그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게 많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미국 빚더미에 쌓이는 거 아니야?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절대적인 레벨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자료는 없지만 GDP하고 부채 비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재정 수지가 그러니까 공공부채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200% 이상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데 떨어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는 부채를 줄여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경제를 성장시켜서 분모를 올려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항상 뒤에 분모를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저 건전성을 유지를 했어요. 전쟁 때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올리더라도 경제를 더 많이 성장시켜서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거 올라가는 거 그냥 좋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인데 다음에는 있는 거는 뭐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책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코로나 이슈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300명대 내려왔죠. 코로나 우려에 대한 이제 우려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프랑스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처럼 지역 봉쇄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줄었어요. 이걸 보게 되면 한국도 똑같이 나왔냐? 똑같이 나왔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국만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한국을 얘기해야지. 한국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선거가 있다고.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할 거예요. 작년에 경제정책 방향을 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간다. 그리고 경제 회복과 경제 대전환을 우리가 추진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정부 문건이니까 위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확장적 정책. 여기는 디지털 정책. 다른 거 치료합니다. 알려줍니다. 올해는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거고 디지털하고 그린으로 그냥 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바이 앤 홀드를 하는 주식을 찾으려면 이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책이 굉장히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연금 계좌가 있어갖고 막 놔둘 수가 없으니까 ETF 사는데 그냥 2차 전지 같은 거 그냥 사놔요. 빠져도 어차피 트렌드 자체가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냥 바이 앤 홀드로 가는 거죠. 그럼 왜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냐? 지지율 때문에 그래요. 지지율.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에서 지게 되면 다 끝이거든요. 4월에 서울과 부산이 있고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 지지율 수치가 여긴 59인데 60%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표심을 돌려야 된다. 정치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거든요. 이걸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에 올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썼지만 부동산 경제 실책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급 확대를 하겠다. 시장이 시그널을 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들은 건설주에 대한 접근을 고민해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올해 558조 예산인데요. 상반기에 다 때려 박을 걸로 보고요. 예전에는 58%였는데 지금 63%까지 올려놨고 4월에 선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4월에 선거인데 2분기에 돈을 쓸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건 없잖아요. 1분기에 다 때려 붓는다. 그거는 재난지원금, 고용안정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인프라 정책, 부동산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조금 표를 얻으려는 정부의 이제 액션이 나올 수 있다. 주식시장은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현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보다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잡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불씨를 끌 수 있을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근데 대통령이 대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공급 확대하겠다 하니까 그 월요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장이 막 흔들리는데도 건설만 이제 딱 빛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올해 지구 계획하고 내년부터 그리고 내후년부터 착공할 텐데 그냥 다 제끼고 여기 보시면 그냥 올해 하반기부터 그냥 착공 아니 청약을 미리미리 받겠다. 그러니까 시그널을 줘서 건설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건설주 그동안에 막 안 좋고 막 바닥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 공급 확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하고 종목들 말씀드리고 마치고 Q&A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번 그냥 장표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짧게 20초 동안 설명드리면 과표 기준 10억이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 이슈는 없습니다. 2023년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그냥 5천만 원 비과세 때리고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의 대주주 33%였는데 27.5%. 아마 여기는 대형 PB센터니까 대주주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빨리 파는 것보다는 그냥 2023년 이후에 파시는 게 5천만 원 비과세도 받고 양도소득세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해외 주식 관련해서 세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좀 넘어가고요. 올해는 거래세, 주식거래 활성화, 왜냐하면 거래세율이 내린다. 그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리고 업종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시장이 될 텐데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익인데 올해 이익이 지금 한 130조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 파란색이 작년에 비해서 좋아집니다. 30% 정도 올라가요. 근데 반도체 이외가 58에서 88로 올라갑니다. 50% 이상 증이익이고요. 작년 2018년보다 좋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2017년보다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좋으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도 되는데 그거 말고 이익 모멘텀이 더 강한 다른 업종을 한번 사보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업종을 발라보면 그 다음 장이 있긴 한데 철강, 화학, 자동차, 가전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경제 재개, 2차 전지, 전기차, 친환경 모빌리티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 위주로 이제 빠질 때마다 사서 그냥 롱으로 갖고 가시는 전략이 저는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 그림인데 이거 지금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가전, 화학 이런 식으로 이익이 상향되고 있다. 마지막은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제가 월마다 월간 전략을 발표를 해요. 그 발간은 매번 네 번째 수요일 날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료에 이렇게 있고 MP라고 해서 이제 종목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뭐 주간마다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월간으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진하게 표시를 하고요. 표를 이걸 보실 때 MP하고 BM 차이를 보고 이게 높은 부분이 한투 리서치가 좋게 보는 업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BM은 코스피에서 이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MP는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로 마이너스인 거는 사실 좋게 안 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플러스인 것들 지금 소재가 2.9%포인트가 높죠. 이런 것들은 좋게 본다. 그럼 이게 높은 게 소재, 화학과 철강 여기 2차 전지가 들어있고 이거는 철강 수요, 가격 상승이고요. 내려보면 경기 소비재, 자동차고요. 자동차는 전기차, 모멘텀. 내려보시면 IT가 있는데 반도체와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해서 좋게 보고 있고 이 색깔은 아마도 2월에도 똑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저희는 음식료나 건강관리 같은 이 코로나 수요주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시장 중립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올해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연간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상반기까지만 하게 되면 올해는 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장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매크로 단에서 매크로도 안정적이고 부양책이 강하게 나온다. 그리고 이익도 아까 봤지만 이익이 증액이다. 수급은 공매도 이슈만 해결된다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올해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 심리 자체는 지금은 뭐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를 봤을 때는 올해 시장을 좋게 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오게 되면 파는 것보다는 이거를 사는 기회로 조금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뭐 시장 종목 뭐 관계없이 해주시면.